총성 한 발, 두 번째 총성, 세 번째 총성, 총성이 세 발 울렸습니다. 교도소 창고 아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바닥에 10명의 남자가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작은 체구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158cm. 교도관 제복은 찢어졌고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벽 뒤에 숨어 있던 수용자 2명이 떨면서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가 혼자서 10명을 제압했다고, 미쳤다고, 도망치자고 말했습니다.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복도로 뛰어갔습니다. 여자는 쫓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끝났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녀가 부르는 언니는 누구일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집에서? 병원에서? 운동 중에? 댓글 남겨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로 말이죠. 석 달 전, 가을이 막 시작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청송교도소 정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지원. 나이 29. 키는 158cm에 체중은 48kg. 신임 여성 교도관으로 발령받은 첫날이었습니다. 지원은 높은 교도소 건물을 올려다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철창, 어두운 복도들. 여기 어딘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복도에서 남자 교도관 2명이 지원을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신입이 왔다고, 되게 작다고, 저렇게 작은 체구로 교도관을 한다니. 일주일도 못 버틸 거라고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인사과에 도착했습니다. 50대 과장이 서류를 던지듯 내밀며 혀를 찼습니다. 여자가 또 왔다며, 여긴 만만한 데가 아니라며, 특히 지원처럼 작고 약해 보이는 사람은 첫날부터 무시당하기 딱 좋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원은 묵묵히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첫 배치는 남자 수용동 복도 순찰이었습니다. 선배 교도관 김계장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약해 보이면 끝이라고, 수용자들한테 한번 무시당하면 다시 못 올라온다고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철창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수용자가 김 계장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신입 데려왔냐고 물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철창을 움켜잡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강철루라는 수용자였습니다. 김 계장이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강철루는 무시하고 지원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저딴 게 교도관이냐며, 여긴 유치원이 아니라며, 저 작은 몸으로 자기들을 어쩌려고 하냐며, 한 손으로 목을 비틀 수 있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주변 수용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복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지원은 강철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철루가 더 흥분했습니다. 눈은 깔 줄 안다며, 하지만 곧 후회할 거라며 기회를 봐서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 계장이 경찰봉으로 철창을 탁탁 쳤습니다. 그제야 복도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김 계장이 지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놈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절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교도관 식당에는 이미 여러 직원들이 앉아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 교도관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입이라며 하지만 여기 자리 없다며 저쪽 구석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 옆 의자는 분명 비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가 들렸지만 지원 주위만은 조용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신입이 혼자 밥 먹는다고 불쌍하긴 하다고 하지만 어차피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갈 거라고 저렇게 약해 보이는데 여기서 뭘 하겠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지원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칸막이 문을 잠그고 안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명의 여자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원, 다른 한 명은 단발머리의 밝은 얼굴 여자였습니다. 지원은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그때 전화 받았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원은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꼭 진실 밝힐게. 약속해. 3분 동안 지원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눈이 따끔거렸지만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계장이 지원을 불렀습니다. 창고에 비품 정리해야 한다며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김 계장을 따라 교도소 구석에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어두웠고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김 계장이 박스들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충 설명만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담배 피우고 오겠다며 천천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원은 혼자 남아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원이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남자는 아까 그 강철루였습니다. 강철루가 비웃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의 두 남자도 따라 들어오며 문을 닫았습니다. 지원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철루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신입한테 규칙을 가르쳐 주러 왔다고. 여자 주제에 감히 자기들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다며 어디서 건방지냐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강철루가 지원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지원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강철루가 더 세게 잡으며 협박했습니다. 소리 지르면 더 아플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강철루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순하게 굴면 된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딱 뼈 꺾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철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원이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뒤로 꺾어버린 것입니다. 관절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였습니다. 강철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뒤에 있던 두 남자가 달려들려는 순간 지원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움직이면 부러뜨립니다. 두 남자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강철로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황급히 창고를 뛰어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세 남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철루가 손목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대체 뭐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분명 자기가 먼저 잡았는데 순식간에 역전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하가 겁먹은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강철루가 소리쳤습니다. 닥치라고. 여자 교도관한테 이런 당한 적이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강철루는 결론 내렸습니다. 저 여자 뭔가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지원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고. 조심해야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닌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날 저녁 첫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지원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다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단발머리 여자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희진 언니,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진실 밝힐게. 언니를 죽인 놈들 절대 용서 안 해.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여자 수용동으로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강철루 사건 이후 김 계장이 지원을 여자 수용동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여자들이나 관리하라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여자 수용동 복도는 남자 수용동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절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독방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명찰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권미라. 지원이 복도를 지나가자 미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미라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면회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은 면회실 근처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용자들이 가족들과 면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권미라가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리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의자만 있었습니다. 미라는 한참 동안 그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벽에 있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외부로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미라가 전화 너머 누군가와 대화했습니다.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전화기를 꽉 붙잡고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왔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준호야. 절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미라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놓지 않은 채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권미라의 수용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권미라, 42세, 남편 살해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현재 복역 5년 차. 재판 기록을 읽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정당방위로 남편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재판이 끝나자마자 퇴원하여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라의 재산, 부모님께 물려받은 5억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기록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계획된 범죄 냄새가 난다고. 다음 날 여자 수용동 작업장에서 지원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소영, 28살. 소영은 작업대에 앉아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렸고 이곳에 있는 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원이 다가가자 소영이 고개를 들고 밝게 웃었습니다. 신입 교도관이라며 반갑다고 인사했습니다. 지원은 그 밝은 미소에 놀랐습니다. 이곳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소영은 작업을 계속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들어온 지 2년이 됐다고. 앞으로 5년을 더 있어야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무슨 사건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소영의 미소가 조금 흐려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자기는 피해자였는데 공범이 되어버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통장만 팔았는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120억 원 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소영은 공범으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답니다. 그 계좌가 블랙윙이라는 조직의 핵심 계좌였다고 말입니다. 지원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블랙윙.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소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집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노점상을 하시고 오빠는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등록금을 벌려고 알바를 찾았는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과 오빠가 빚독촉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협박한다고, 소영에게 입 다물라고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없으면 가족들이 편할까 하고 말입니다.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소영이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도 구해야 한다고. 그날 저녁 지원은 교도소 서류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희진이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곳이 바로 이 서류실이었습니다. 지원은 희진의 책상이었던 곳을 찾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맨 뒤쪽 틈새에 뭔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지원이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희진의 필적이었습니다. 수첩에는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권미라 사건, 남편 행방 추적 필요, 재산 5억 증발, 한소영 사건, 계좌 자금 흐름 이상, 120억 세탁, 두 사건 모두 블랙윙과 연결, 교도소 내부에 연결고리 있음, 김상도 소장, 확인 필요.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희진 언니가 이미 조사를 시작했었구나. 수첩 마지막 장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통제된 지옥, 검은 돈.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USB, 사물함 107. 비번 우리 둘. 지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107. 그건 희진의 사물함 번호였습니다. 우리 둘. 둘만 아는 암호였습니다. 지원은 서둘러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50대 후반.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교도소장 김상도였습니다. 김상도가 지원을 보며 물었습니다. 신입 교도관이냐고.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도가 지원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입이 열심히 한다며 하지만 야근은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도가 지나갔습니다. 지원은 그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서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김상도 소장. 희진의 수첩에 적혀있던 그 이름. 저 사람이 혹시 희진 언니를 죽인 범인일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지원은 희진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권미라, 한소영, 블랙윙, 김상도.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희진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알았어. 여기 뭔가 엄청난 게 있어. 내일 107 사물함 열어볼게. 거기 USB가 있지? 꼭 찾을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잠들지 못한 채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07 사물함. 거기에 희진이 남긴 USB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아무도 없을 때 사물함을 열겠다고. 위험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지원은 눈을 떴습니다. 107 사물함. 오늘 열어야 합니다. 교도소 복도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야간 근무자만 몇 명 있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사물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모퉁이에서 나타났습니다. 강철루였습니다. 그의 뒤에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강철루가 지원을 보고 얼굴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입 교도관 아가씨가 이 시간에 혼자 어딜 가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철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찰이라며 웃었습니다. 창고에서 자기를 망신 준 거 잊었냐며 오늘은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강철루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지원이 더 물러섰습니다. 뒤에 벽이 닿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강철루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1초. 딱. 뼈 꺾이는 소리. 강철루의 팔이 꺾였습니다. 강철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의 한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쿵. 지원의 발차기가 그의 명치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가 쓰러졌습니다. 또 한 명.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지원이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딱. 관절이 꺾였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번째가 뒤에서 왔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팔꿈치를 뒤로 날렸습니다. 뚝. 코가 부러지는 소리. 그가 쓰러졌습니다. 네 번째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지원이 파이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를 쳤습니다. 그가 넘어졌습니다. 5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지원은 서 있었습니다.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강철루가 바닥에 주저앉아 지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강철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대체 뭐냐고, 교도관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건드리지 말라고. 강철루가 뒤로 기며 말했습니다.
이 일을 소장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사물함실에 도착했습니다. 지원은 107번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우리 둘. 희진과 지원 둘만 아는 숫자. 7. 2. 7. 7월 27일. 둘이 처음 만난 날.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사물함 안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원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실제론 몇 그램도 안 되는데 지원의 손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희진의 마지막 증거. 이 안에 모든 게 있을 것입니다. 지원이 USB를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 교도관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고, 신입이 왜 남의 사물함을 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원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자기 사물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며 107은 퇴직한 박희진 교도관 거라고 손에 든 거 뭐냐며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지원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았습니다. 들키면 안 됩니다. 여자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에 수상한 상황 발생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지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자의 무전기를 쳤습니다.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자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지원이 여자를 밀쳤습니다. 3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여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지원이 뛰었습니다. 사물함실을 나가 복도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라고, 잡으라고 외쳤습니다. 지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층계를 내려가 1층으로,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원은 뛰었습니다. 교도소 담벼락을 따라 후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 USB. 이걸 지켜야 합니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후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지원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담벼락 쪽으로 향했습니다. 높이 4m. 오를 수 있을까?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담벼락으로 달려갔습니다. 뛰어올랐습니다. 손이 벽 끝을 잡았습니다. 팔에 힘을 줬습니다. 몸이 올라갔습니다. 담벼락 위에 올라섰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경비 2명이 달려오며 거기 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원은 담벼락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착지했습니다. 무릎이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교도소 밖이었습니다. 숲이 있었습니다. 지원은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멀리, 더 멀리 10분을 뛰었습니다. 더 이상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멈췄습니다. 나무에 기댔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 이 안에 희진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원은 USB를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희진 언니. 받았어.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수색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USB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체가 곧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USB만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희진의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3시간 후, 지원은 작은 모텔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30km 떨어진 곳, 외진 국도변. 아무도 찾지 않을 장소였습니다. 낡은 방 안.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원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희진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폴더 하나. 이름은 진실. 클릭했습니다. 파일들이 쏟아졌습니다. 문서, 사진, 녹음, 영상.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블랙윙 조직도. 희진이 정리해놓은 조직도가 나왔습니다. 맨 위에 3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도 교도소장, 이준석 검사, 박민수 변호사. 그 아래 수십 명의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교도관, 경찰, 공무원.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지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큰 조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자금 흐름. 희진이 추적한 돈의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계좌번호, 금액, 날짜가 빼곡했습니다. 10억, 20억, 50억.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희진이 계산해 놓은 총액이 마지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315억 원. 지원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300억이 넘는 돈이 교도소를 통해 세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권미라 사건. 희진의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권미라, 남편 강태수는 블랙윙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미션은 미라의 재산 5억을 가로채는 것.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가정폭력을 위장하여 미라를 감옥에 넣고 재산을 챙긴 뒤 해외로 도주하는 것. 희진은 강태수의 현재 위치까지 추적해 놓았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그리고 결정적 증거도 있었습니다. 강태수와 김상도 소장의 통화 녹음, 계좌 추적 자료. 지원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한소영 사건. 희진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한소영은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블랙윙은 대학가의 취업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젊은이들의 통장을 확보하여 자금 세탁 도구로 사용하는 것. 소영의 계좌로만 120억이 세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의 가족을 협박하는 사람의 신상도 있었습니다. 김철수라는 조직원.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흉악하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지원은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김상도와 이준석 통화. 지원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상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 상납금 3억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다며 다음 건은 언제 진행하냐고 물었습니다. 김상도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라고 새 희생양 2명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이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김상도가 설명했습니다. 한 명은 20대 남자로 빚이 많고 한 명은 30대 여자로 이혼했고 아이가 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이 말했습니다. 좋다며 통장부터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상도가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박희진 그 교도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이준석이 물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김상도가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고,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상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이준석이 말했습니다. 사고로 만들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상도가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원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희진 언니를 계획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그날 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교도소 복도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석 달 전. 희진이 죽은 그날 밤. 희진이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상도 소장이 나타났습니다. 희진을 불렀습니다. 희진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김상도가 다가왔습니다. 희진에게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희진이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김상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희진을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영상이 사무실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희진이 김상도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금 흐름이 뭐냐고, 블랙윙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도가 말했습니다. 박 교도관, 넌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희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상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희진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김상도가 다가왔습니다. 희진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김상도가 더 힘이 셌습니다. 주사기가 희진의 목에 꽂혔습니다. 희진이 쓰러졌습니다. 김상도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박희진 교도관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언니, 언니.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전화 받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원은 책상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5분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희진의 마지막 메시지. 텍스트 파일이었습니다. 희진이 직접 쓴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파일을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지원아, 미안해. 내게 부탁할 게 있어.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줘. 아니, 경찰도 믿을 수 없어. 검찰도 믿을 수 없어. 블랙윙은 너무 커. 언론에 제보해.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그래야 이 악당들을 잡을 수 있어. 권미라, 한소영,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을 구해줘. 그들은 억울해.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김상도, 이준석, 박민수. 이 세 사람이 블랙윙의 수장이야. 지원아, 너를 믿어. 너는 707 출신이잖아. 너는 할 수 있어. 부탁해. 정의를 세워줘.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는 내 평생 최고의 친구야. 사랑해. 글이 끝났습니다. 지원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알았어. 꼭 해낼게. 약속해. 지원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USB를 빼서 목에 걸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이 파일을 보낼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블랙윙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미라와 소영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김상도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지원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USB 복사본, 희진의 수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새벽, 지원은 교도소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도망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정문은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지원을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정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후문 쪽 담벼락으로 갔습니다. 어제 탈출했던 그 담벼락. 4m 높이. 지원은 뛰어올라 담을 넘었습니다. 조용히 착지했습니다. 교도소 안. 여자 수용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새벽 5시. 수용자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권미라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라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가 지원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망친 신입 교도관이라며 왜 돌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러 왔다고, 미라는 억울하다고, 남편이 블랙윙의 하수인이었다고,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다고 말했습니다.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곧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재심을 받을 수 있다고, 준호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지원은 미라의 방을 나와 한소영의 방으로 갔습니다. 소영은 자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조용히 깨웠습니다. 소영이 눈을 뜨고 놀랐습니다. 지원이라며 왜 여기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소영은 피해자라고, 블랙윙이 소영을 이용한 거라고, 증거가 있다고, 가족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냐고, 가족들이 안전해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지원은 소영의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미경의 방으로 갔습니다. 미경은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들어가자 미경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넌 교도관이 아니지 않냐고, 대체 정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원입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입니다. 미경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잠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구 희진이 블랙윙 때문에 죽었다고, 복수하러 왔다고, 그리고 블랙윙을 무너뜨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블랙윙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눈빛이 변했습니다. 블랙윙을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걸 안다고, 김상도, 이준석, 박민수 모두 안다고,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 동생도 블랙윙 때문에 죽었다고, 복수하고 싶다고,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무너뜨립시다. 미경이 물었습니다. 계획이 뭐냐고. 지원이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모든 언론사에 증거를 보낼 거라고, 그 전에 김상도를 직접 만날 거라고, 자백을 받아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위험하다고, 김상도는 강하다고, 혼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707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경비들이라고, 지원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이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경비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교도관 5명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김 계장이 있었습니다. 김 계장이 지원을 보고 말했습니다. 거기 서라고, 넌 도주범이라고 체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계장이 다가왔습니다. 뒤의 4명도 따라왔습니다. 김 계장이 지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이 움직였습니다. 1초. 김 계장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김 계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2초. 뒤의 교도관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지원이 발로 차냈습니다. 그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3초. 또 1명. 지원이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그가 넘어졌습니다. 4초. 3번째. 지원이 팔꿈치로 쳤습니다. 그가 쓰러졌습니다. 5초. 4번째. 지원이 손날로 목을 쳤습니다. 그가 기절했습니다. 6초. 5명이 모두 바닥에 있었습니다. 지원은 서 있었습니다.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미경이 입을 벌렸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김상도를 만나러 갑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경비들이 계단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계단으로 뛰어갔습니다. 경비 하나가 막았습니다. 지원이 그를 밀쳤습니다. 그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또 1명. 지원이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가 쓰러졌습니다. 지원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행정동으로 향했습니다. 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상도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이지원. 아니, 707 특수임무단 이지원 주미. 지원이 멈췄습니다. 김상도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고, 지원의 정체를 말입니다. 박희진의 친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희진 언니를 당신이 죽였죠. 김상도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알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김상도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총을 꺼냈습니다. 지원을 겨눴습니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 그 USB 말이야. 하지만 소용없어. 넌 여기서 끝이야. 지원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증거는 벌써 보냈습니다.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김상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오전 10시에 자동 발송되게 설정했어요. 지금 몇 시죠? 9시 55분. 5분 후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가 당신의 범죄를 알게 됩니다. 김상도가 떨리는 손으로 총을 겨눴습니다. 그럼 넌 죽어야겠네. 총구가 지원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원이 움직였습니다. 0.3초. 몸을 숙였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0.6초. 앞으로 튀었습니다. 김상도의 손목을 쳤습니다. 총이 떨어졌습니다. 1초. 김상도의 팔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김상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2초. 김상도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습니다. 지원이 김상도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희진 언니, 권미라, 한소영,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 이제 끝입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김상도를 붙잡은 채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차가 여러 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재 차량들도 보였습니다. 지원은 작게 웃었습니다. 언니, 해냈어. 오전 10시.
전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 이메일함에 같은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 제목은 교도소 블랙윙 조직 전모. 기자들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직도, 자금 흐름, 녹음 파일,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10분 후 속보가 터졌습니다. 청송교도소 대규모 비리 조직 적발. 교도소장 김상도, 외 검사, 변호사 포함 수십 명 연루. 300억대 자금 세탁. 무고한 시민들 조직적 희생. 뉴스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교도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도 함께였습니다. 김상도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300억을 세탁했냐고, 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냐고, 박희진 교도관을 죽인 게 사실이냐고 물어댔습니다. 김상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떠났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이준석 검사가 체포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비자금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블랙윙 조직원 명단도 나왔습니다. 이준석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기자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쫓았습니다. 서울 강남. 박민수 변호사 사무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수는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남은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박민수도 체포되었습니다. 블랙윙의 수장 3명이 모두 잡혔습니다. 오후 2시 청송교도소 여자 수용동. 권미라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라의 재심을 막겠다고, 무료로 하겠다고,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라가 물었습니다. 왜 자기를 도와주냐고, 누가 보낸 거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지원이라는 사람이 부탁했다고, 모든 증거를 넘겨받았다고, 확실한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소영의 방에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심을 막겠다고, 무료로 하겠다고,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소영의 가족을 협박하던 조직원 김철수가 체포되었다고, 이제 가족은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부모님과 오빠가 안전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다고, 블랙윙 조직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고, 더 이상 위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박미경의 방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도관이 와서 말했습니다. 블랙윙이 무너졌다고, 조직원들이 모두 잡혔다고, 미경의 동생을 죽인 범인도 잡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생아, 복수했어. 형이 복수했어. 미경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후 4시 서울 한 카페. 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TV에서 블랙윙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전대미문의 교도소 비리 사건이라고, 수십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했다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권미라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5년 동안 억울했다고,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고, 곧 아들 준호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소영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자기는 피해자였다고, 꿈이 있었다고,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은 TV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무부 담당관이었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임무 완수했다고, 707의 자랑이라고 치하했습니다.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임무가 아니었다고, 개인적인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복귀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 조금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고,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원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희진과 함께 찍은 사진. 지원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다 끝났어. 약속 지켰어. 이제 편히 쉬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 지원은 공동묘지에 있었습니다. 희진의 묘소 앞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희진, 707 특수임무단 상사. 정의를 위해 싸우다 순직. 지원은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언니, 나왔어. 약속했지? 진실 밝힌다고. 했어. 김상도, 이준석, 박민수 다 잡았어. 블랙윙 무너뜨렸어. 미라랑 소영도 곧 무죄 받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지키려던 사람들, 내가 지켰어. 언니가 하려던 일, 내가 끝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그날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 지원은 묘비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됐지? 언니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지원은 일어섰습니다. 묘소를 향해 경례를 했습니다. 707식 경례였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중위 이지원. 임무 완료 보고합니다. 전후 박희진 상사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정의를 세웠습니다. 경례를 내렸습니다. 지원은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지원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지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해냈다는 미소. 희진 언니에게 약속을 지켰다는 미소. 정의를 세웠다는 미소. 지원은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상도, 이준석, 박민수의 재판이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3사람이 앉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상도. 살인, 직권남용, 뇌물수수, 자금세탁. 총 15개 혐의. 피고인 이준석. 직권남용, 뇌물수수, 자금세탁, 증거인멸. 총 12개 혐의. 피고인 박민수. 자금세탁, 증거인멸, 변호사법 위반. 총 8개 혐의.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희진이 남긴 USB의 모든 내용, 조직도, 자금 흐름, 녹음 파일, 영상. 특히 희진 살해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김상도가 희진에게 주사기를 꽂는 장면.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김상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권미라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미라가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블랙윙의 하수인이었다고, 자기 재산을 빼앗으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한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이 증언했습니다. 자기는 피해자였다고,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통장만 팔았는데 공범이 되었다고, 가족이 협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박미경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미경이 증언했습니다. 동생이 블랙윙 때문에 죽었다고, 블랙윙의 비리를 제보하려다 살해당했다고, 자살로 위장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마지막 증인이 호명되었습니다. 증인 이지원, 입정하십시오. 지원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친구 박희진이 이 사건을 조사하다 살해당했다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교도소에 잠입했다고, 희진이 남긴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희진은 제 친구였습니다.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지원의 잠입이 불법 아니냐고,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지원은 법무부 특수요원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모든 과정이 합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적법하다고,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사가 최후 논고를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300억이 넘는 돈을 세탁했다고, 수십 명의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켰다고, 박희진 교도관을 살해했다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엄벌을 구형했습니다. 김상도 무기징역, 이준석 징역 20년, 박민수 징역 15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재판장이 선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2주 후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인들이 끌려나갔습니다. 김상도가 지나가다 지원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상도가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이 그를 밀었습니다. 김상도가 사라졌습니다. 지원은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라, 소영,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영도 다가왔습니다. 덕분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경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희진 언니의 뜻을 이룰 수 있었어요. 네 여성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계단 아래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소감이 어떠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갈 거라고, 5년 만에 준호를 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대학으로 돌아갈 거라고,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동생 묘소에 갈 거라고, 이제 편히 쉬라고 말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들이 지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희진 언니 묘소에 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제자리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707로 돌아가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희진 언니처럼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때로 규칙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라, 소영, 미경이 함께 걸었습니다. 법원 앞 광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내 여성은 멈춰 섰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이게 현실이냐고 말했습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꿈만 같다고,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동생이 보고 있을 거라고, 형이 잘했다고 칭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어디선가 희진이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원은 작게 웃었습니다. 언니, 봐. 우리 이겼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내 여성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각자의 길로.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친구였습니다.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운 전우였습니다. 2주 후, 선고날. 다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이 마지막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상도, 이준석, 박민수.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김상도. 살인죄, 직권남용죄, 뇌물수수죄, 자금세탁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피고인 이준석. 직권남용죄, 뇌물수수죄, 자금세탁죄로 징역 20년에 처한다.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자금세탁죄, 증거인멸죄로 징역 15년에 처한다. 방청석이 환호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교도소를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었다고, 수십 명의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켰다고, 박희진 교도관을 살해했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선언했습니다. 김상도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이지원 씨,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방청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지원을 향한 박수였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피고인들이 끌려나갔습니다. 이번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달 후, 권미라의 재심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권미라.
무죄. 미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미라가 나왔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모자가 안 왔습니다. 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미라가 아들을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준호야.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그들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원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주 한소영의 재심도 열렸습니다. 피고인 한소영. 무죄. 소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 밖에서 부모님과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나왔습니다. 가족을 봤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소영을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믿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오빠가 누나를 꽉 안았습니다. 누나 사랑해. 소영은 가족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원은 이번에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박미경이 동생의 묘소에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생아, 형이 왔어. 좋은 소식 가지고 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죽인 놈들 다 잡았어. 블랙윙 무너뜨렸어. 김상도 무기징역 받았어.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형이 복수했어. 이제 됐지? 미경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어. 진짜 보고 싶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묘비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잘 있어, 동생아. 형은 이제 새로 살아볼게. 너를 위해서라도 잘 살게. 미경은 묘소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원은 희진의 묘소에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꽃을 놓았습니다. 언니, 나 또 왔어. 작게 웃었습니다. 다 끝났어. 김상도 무기징역. 이준석 20년. 박민수 15년. 블랙윙 완전히 무너졌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라 언니 무죄 받았어. 준호 만났어. 둘이 안고 우는 거 봤어. 진짜 감동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이도 무죄 받았어. 가족들이랑 화해했어. 이제 대학 돌아간대. 꿈 이룰 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경 언니도 동생한테 복수했다고 말했어. 이제 새로 산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언니가 지키려던 사람들 다 지켰어. 언니가 바라던 정의 이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속 지켰지? 언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지원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나 707로 돌아가기로 했어. 언니처럼 정의를 위해 싸울 거야. 언니가 하지 못한 일들 내가 계속할게. 일어섰습니다. 언니 없어서 외롭지만 괜찮아. 언니는 여기 있잖아. 가슴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언니는 영원히 살아있어. 평생 함께할 거야. 경례를 올렸습니다. 707식 경례였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상사 박희진. 당신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경례를 내렸습니다. 지원은 뒤돌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원은 묘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입구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법무부 차량이었습니다. 차문이 열렸습니다. 담당관이 내렸습니다. 이지원 주미, 복귀를 환영합니다. 지원이 경례했습니다. 보고합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담당관이 경례를 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707의 자랑입니다. 지원이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원은 창밖을 봤습니다. 묘지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희진은 항상 함께라는 것을. 차 안에서 지원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다녀올게. 또 정의를 위해 싸우러 갈게. 언니가 지켜보고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희진의 대답 같았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는 석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향해, 새로운 정의를 향해. 지원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희진의 뜻을 이어, 정의를 위해, 끝까지. 지금까지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